안녕하세요. 사회적 딜레마 세상을 제대로 읽는 법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눌 백승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적 딜레마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실까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영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실 건데 지금 저하고는 간단하게 한번 사회적 딜레마에 대한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뭘로 보이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것들이 보이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 그림을 보시면 핫초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건 핫초코가 아니에요. 어떤 단서가 있죠? 네. 여기 보시면 포크가 있었죠. 포크는 우리가 케이크를 먹을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핫초코였다면 아마도 티스푼이 올려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과 아는 것은 다르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마란 무엇인가? 여러분은 딜레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딜레마는 선택해야 하는 길은 두 개뿐인데 그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경우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와 함께 쉬운 상황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약자석 우선권 주기입니다. 80대 할아버지와 만삭의 37살 임산부, 5살 꼬마, 22살 다리 다친 군인이 있습니다. 노약자석 우선순위를 매긴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정할 때 다양하게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만삭의 37살 임산부를 제1순위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거를 노출 효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죠. 대중교통을 이용을 하시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핑크색 좌석이 있습니다. 그 좌석을 우리는 임산부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자리로 제정을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번 차를 탈 때마다 아니면 지하철을 탈 때마다 핑크색 임산부석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만삭의 37살 임산부에게 우선순권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는 80대 할아버지들은 노인으로 나약하다라고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부류들이 많이 적어졌어요. 왜냐하면 예능이나 아니면 뉴스를 보다 보면 근육질의 할아버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80대 할아버지를 1순위로 뽑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5살 꼬마 같은 경우는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엄마들이 이렇게 꼭 껴안고 있지 않는다면 5살 꼬마들은 많이 뛰어다니거나 아니면 장난치거나 하면서 자리에 붙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22살 다리 다친 군인 같은 경우는 군인이지만 다쳤다라는 거는 눈에 보이는 뭔가 기구가 있다라는 거죠. 목발을 짚고 있거나 휠체어를 타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효과로 사람들은 다리 다친 군인 그리고 만삭의 임산부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택은 어떨까요? 요즘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들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고자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 내가 선택하는 1순위는 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도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그 복지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평등하냐 아니면 공평하냐라는 문제로 많이 이슈가 되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25만 원 전국민 주기라는 야당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거는 평등하게 나눠주자이죠. 근데 여당 같은 경우는 그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자라는 건 아마 공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치색을 나누지 않더라도 이렇게 평등이 좋은지 공평이 좋은지에 대한 부분으로 많이 다툼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기에서 시작한 것을 비롯해서 우리가 사회적 딜레마로 본다면 사회에서 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로의 최적 선택에 일치하지 않고 괴리가 생기는 경우에 갈등을 우리가 딜레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딜레마에 조금 더 앞서서 대표적인 사회적 딜레마를 생각해 보도록 할 건데요. 트롤리 딜레마가 제일 대표적이고요. 거기선 도덕적 딜레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와 불법 주차, 다양한 환경 문제, 지금도 9월 중순에 이렇게 무더위에 지금 살고 있죠. 이것도 다양한 환경 문제로 비롯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더 생각을 나누도록 할게요.
와, 멋지다. 이게 다 인공지능이 운전하는 자율주행차라는 거지? 그럼 나도 내 차를 골라볼까? 자율주행차의 위기 상황에 대한 대처 프로그램을 직접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상황입니다. 직진하면 여러 명이 사망하게 되고 방향을 바꾸면 한 명만 사망하게 됩니다. 어떤 것으로 프로그래밍 할까요? 아, 그거야. 선택의 여지가 있겠어요? 당연히 방향을 바꿔서 희생자 수를 줄여야죠. 그럼 두 번째 상황입니다. 직진하면 보행자 여러 명이 사망하고 방향을 바꾸면 운전자가 사망합니다. 당신의 차를 어떻게 프로그래밍 할까요? 어떡하지? 여러 명을 살리자고 날 희생하는 건 좀 아니잖아. 안 돼! 운전자 한 명이 낫지. 여러 명을 죽일 거야? 그건 말도 안 돼. 어렵다, 어려워. 그냥 차를 사지 말자.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제3자라면 당연히 다수의 희생보다 소수의 희생을 선택하겠죠. 하지만 자기가 운전자가 되면 그 문제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프랑스 툴루즈 고등연구소의 장 프랑스와 보네퐁 교수는 이 문제에 관해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76%가 보행자 10명 대신 운전자 1명을 희생하는 쪽이 더 도덕적이라고 판단했죠. 반면 이렇게 보행자 보호 모드로 프로그램된 자동차를 구입하겠냐고 물어봤을 때는 50%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자동차는 운전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하지만 본인이 보행자여도 그런 선택을 할까요? 이 문제는 트롤리 딜레마라고 하는 유명한 윤리 논쟁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트롤리란 흙이나 바위 등을 운반하는 일종의 화차를 말합니다. 영국의 윤리 철학자인 필리파 푸트가 처음으로 제안한 것을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언급해 더욱 화제가 되었죠.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롤리가 달리고 있습니다. 선로 위에는 5명의 임무가 일어나고 있죠. 이대로 둔다면 5명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방법은 단 하나. 선로 변환기로 트롤리의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런데 다른 선로 위에는 1명의 임무가 있습니다. 당신은 트롤리의 방향을 바꿀 건가요? 당연히 다수의 희생보다는 소수의 희생이 낫지 않겠어요? 이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89%가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답했죠. 네, 이번엔 당신은 육교 위에서 고장난 트롤리가 5명의 인부를 향해 달리는 것을 목격했죠. 당신 옆에는 뚱뚱한 사람이 1명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몸무게가 적어 육교에서 떨어져도 트롤리를 멈추게 할 수 없지만 뚱뚱한 사람을 떠밀 경우 확실히 트롤리를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뚱뚱한 사람을 육교 아래로 떨어뜨리겠습니까? 천만에요. 그건 살인이죠. 이 문제에 대해 응답자의 78%가 뚱뚱한 사람을 육교 아래로 밀어서는 안 된다고 답했는데요.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는 것이 때로는 합리적으로 보일 때도 있죠. 하지만 단순히 생명의 숫자를 기준으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율주행차는 보행자 안전 모드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운전자 안전 모드로 해야 할까요? 안 돼. 대답을 하고 가. 네, 영상 다 보셨죠? 어떻게 보셨나요?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자율주행 자동차에게 어떤 대상을 피해 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어떤 선택을 하셨나요? 윤리적으로 우리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동물을 선택하는 것보다 우선시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이 반려동물이 내가 자식처럼 키우고 있는 동물이라면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쉬울까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선택해야 되느냐 동물을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 어떤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더 큰 문제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 반려견이 사람과 같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쉽게 동물을 죽이자라고 할 수 있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도 이런 트롤리 딜레마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최근에는 홀로 사는 것들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나만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딜레마에 대한 생각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타인들과의 일정한 관계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어요. 혼자 사는 것도 처음에는 어느 기간 동안은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겠지만 거기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에 대한 것들도 조금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생딕지베리의 어린 왕자 중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니?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가요? 여기서 우리 어린 왕자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오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상담 쪽에서는 공감과 경청에 대한 것을 이제 이야기를 드는데요. 내 마음을 들어줄 다른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어주는 거는 쉽지 않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 말하기 전에 내 말을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는 내 입장을 더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경청과 공감 우리가 한번 한자로 풀어보면 경청은 기울일 경에 들을 청 귀를 기울여 듣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말을 들을 때는 listen 그냥 듣다가 아니라 일단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의 깊게 볼 때 우리가 경청이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공감이라는 개념을 갖게 되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감은 함께할 공과 느낄감. 그러니까 나만의 주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 나도 그렇다라고 느끼는 거. 이걸 우리가 공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바꿔 말하면 역지사지, 바꿀력 처지지 생각할사 어조사지 해서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여 본다. 즉 감정이입을 한다라고 역지사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허들링이라 그래서 남극의 눈보라가 굉장히 추위로부터 생존을 하기 힘든 황제 펭귄들이 서로의 몸을 밀착하는 행동을 해요. 근데 이걸 우리가 허들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회오리 모양으로 몇 중의 겹을 통해 몸을 밀착하고 있다가 바깥의 펭귄들과 안에서 몸이 녹힌 펭귄들이 서로 안팎을 바꾸면서 체온을 나누며 함께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황제 펭귄들도 서로를 보호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심을 가짐으로 본인들의 생존을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다는 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게 문제가 생겼을 때 아니면 내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